입니다. 이것이 혁신이다. 여야를 내려놓고 관습을 떼버리고 혁신을 외쳐봅시다. 다시 만난 정치 공동 혁신구역. 수요일 주진우 라이브는 정쟁 비무장지대로 변신합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용태입니다. 류호정 정의당 원내대변인. 네, 정의당 류호정입니다. 용해인 기본소득당 대표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용해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거부권 카드 꺼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다시 재회부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자마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말 했어요. 앞으로 거부권 더 많이 행사할 것 같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류호정 대변인. 요즘 여야 협치 멀어지는 것에 대해서 양곡관리법을 또 이렇게 계기로 많이 이야기들 하시는데 네. 사실 저는 21대 국회는 협치는 원래 없었던 것 같거든요. 예? 멀어진 게 아니라 부자들 세금 깎아줄 때 빼고는 여야 협치는 원래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좀 격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협의해가지고 통과된 법안이 있다 보면 기업이나 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거 말고는 기억에 나는 게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용해인 대표님. 네, 이 법을 모르는 검사 그리고 법치주의를 모르는 대통령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이 야당과 싸우고 싶은 건 알겠는데 국민들과 헌법과 싸우려고 들면 어떡하나 걱정이 됩니다. 대통령실에서 이제 3개 원칙을 운운하면서 앞으로 이제 거부권 더 많이 쓰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 대통령실에서 제시한 이 3개 원칙 자체가 헌법의 삼권분립을 위배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합의철이 없으면 거부권을 쓰겠다라는 말은 사실상 야당이 통과시키는 법은 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의민주주의의 원칙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고 적절한 국회법 절차 따라서 과반의 의원이 투표해서 통과되는 법조차 여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으면 무시하겠다라는 천명을 한 것이고요. 국회의 입법권을 명확히 침해하는 것이다 라고 판단합니다. 같은 원칙 적용하면 사실 앞으로 정부 여당의 입법을 도와줄 야당이 있을까? 저는 그것도 정부 여당에서 고려해 보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용태 전 최고. 저는 이번 양곡관리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두고 야당이 여당과 대통령을 향해서 협치를 잘 못한다라고 여당 탓을 돌리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여야가 충분히 국회에서 토론과 설득을 거쳤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계속해서 집회부라는 절차를 통해 가지고 여당 혹은 대통령의 거부권을 쓸 수 있도록 빌미를 계속 제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용해인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마치 대통령의 거부권 제2요구권을 쓰면 상권분립이 훼손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헌법상 대통령 중심제에서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고요. 대통령의 거부권 제2요구권은 국민께서 대통령께 부여한 헌법상의 대통령 권한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데 예. 쓰고 자주 쓰고 그러면 국회하고 그리고 국민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쓰지 않도록 네. 국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을 거쳤어야 되는데 네. 사실 민주당이 계속해서 직회부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저는 야당의 주장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1950년도부터 우리가 추곡수매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가지고 쌀값 안정화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양곡관리법의 핵심은 사실 자동시장 격리에 대한 이것이 이제 의무화로 할 것이냐 재량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어떤 그런 차이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지금 의무화하기 전에 정부의 권한으로 재량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두고 이것도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다 그 농가의 어떤 이런 쌀값의 불안정에 대한 어떤 위험을 농가가 일부를 떠안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결정한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떤 농가의 소득을 계속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노력해왔던 부분인데 이제 와서 야당이 여기에 대해서 마치 윤석열 정부가 식량 주권을 훼손한다는 식의 그런 논리를 펼치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기도 야당입니다. 다른 당입니다. 기본소득당 용해인. 네, 협치의 책임은 원래 여당에게 가장 크게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일본에 가서 그 굴욕적인 한일 정상회담을 하시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빚을 지었다 우리가 일본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뭔가 더 큰 협력을 기대할 수 있다. 뭐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승적 결단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도대체 왜
대한민국의 야당들에게는 그런 빚을 지우는 정치 그리고 대승적 결단 이런 걸 하지 않으시는지 저는 정말 의문이고요. 토론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농해수위에서 직회부를 결정한 이후에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굉장히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그 토론을 수차례 걷어찬 것은 국민의힘이고 마치 이것을 전혀 어떤 토론도 없이 그저 다수결 표결만으로 통과한 것으로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이 양곡관리법 관련해서 농민들의 상황에 문제가 뭔가 있다라는 거는 찬성 측이든 반대 측이든 공히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동시에 찬성하는 측조차도 이것이 장기적인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농민들의 상황에서 이런 대중요법이라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었고요. 네. 그런데 이 지금 현 상황은 지금 정지 상태로 뭐랄까요 이게 쌀 한 톨에 그 합의점도 없는 상태로 지금 결국엔 멈춰 섰거든요. 그럼 농민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쩌라는 건가 싶을 거예요. 장기적인 대책도 물론 필요한데 네. 가장 큰 문제는 국회가 지금 이 통과시킨 법안을 대통령이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이 만들어지지 않고 또 반대로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법도 국회 다수인 이 야당 도움 없이는 만들 수 없는데 네. 정말 말 그대로 국회 시계가 멈춰서 있는 것 같아서 그렇죠. 우려스럽습니다. 앞으로 줄줄이 특검법도 뭐 거부권 행사할 것 같고요. 다른 것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줄줄이 지금 표류되는 법안이 많이 지금 줄을 서 있어요. 네, 이 여야의 입장차가 있는 여러 가지 법안들이 있죠. 이 여야의 입장차가 있는 쟁점 법안들은 그 자체로 어떤 국민들의 여론들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사안들마다 단 하나도 양보할 수 없고 여당 대표를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고르셨던 것처럼 대통령 입맛에 단 건 삼키고 쓴 건 뱉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고 대통령 거부권을 남용한다면 저는 그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반드시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게 그 ABM이라는 말이 있대요. Anything but 문재인이라고. 윤석열 정부 1년 출범하고 1년 동안 계속해서 다 문재인 정부 비판하는 거. 문재인 정부 반대로만. 이런 정책 기조로 국정 운영 기조로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고 이 야당과의 협치도 뭐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방식으로 마치 어떤 국정 운영과 국회와의 어떤 협력 관계가 게임하는 경쟁 관계처럼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굉장히 좀 우려스럽고요. 굉장히 한 번은 뭐 소신 있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두 번, 3번도 두 번, 세 번 하는 것도 계속 그럴지 아니면 독불장군 이미지만 강화될지 이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판단을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anything but 문재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양곡관리법이 문재인 정부가 했던 법안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쌀 변동 직불금을 폐지하고 사실 생산 그 조정 제도를 만들었잖아요. 그게 무엇이냐면 쌀 생산 농가에서 다른 작물로 변환한다면 여기에 네. 대해서 지원금을 주는 제도거든요. 네네. 그래서 계속해서 쌀 어떤 소비량이라든지 이런 게 줄다 보니까 쌀 농가들이 다른 형태의 농가 전략 작물로 재배하는 거에 대해서 정부가 장려하고 또 사실 밀이라든지 콩이라든지 우리가 자급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농가의 어떠한 생산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이었고 사실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보면 그러한 일환에서 양곡관리법을 거부권 행사한 건데 여기 뭐 애니띵 법 문제는 말도 안 되는 것 같고요. 다만 근데 그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가지고 이 말씀 드려야 될 게 그 민생에 관련된 그런 것은 저는 여야가 충분히 대화하고 토론해야 되고 그것이 또 관철이 안 됐을 때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다만 만약에 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라는 질문들이 있는데 그건 뭐 가정에 대한 답변이어서 좀 그렇습니다만 특검법은 좀 민생하고 좀 다른 법안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에 대한 그 기준이나 정부에서 대통령실에 말씀한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네. 특검법은 좀 논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민생을 책임지고 있는 민생 119 위원장입니다. 조수진 최고위원이 양곡관리법 대안을 하나 냈어요.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이렇게 했는데 밥 한 공기 다 먹어요, 류호정 의원? 안 먹는데요. 네, 저도 반 공기 먹어요. 그런데 지금 이 정책에 대해서 지금 전 국민들이 지금 토론 배틀이 시작됐습니다. 이상진님께서는 왜요? 밥 두 공기 먹기 운동하면 효과 배가 될 텐데요. 얘기하시고요. 김숙자님 밥 한 수저 더 먹자는 말 웃겨요. 이런 얘기도 합니다.
김용태 최고. 민생의 그 분노를 좀 잘 들으라고 민생 119를 설치했는데 네. 조수진 위원장께서 지금 민생 119에 불을 지르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그러니까 네. 오늘 계속 비아냥이 나오잖아요. 뭐 차라리 죽을 금지하라. 네. 왜냐하면 쌀을 물에 불리면은 배가 부르니까 네. 아예 죽 판매를 금지하라는 비아냥도 있고요. 그렇죠. 2공기 먹어라. 그러니까 조수진 최고께서 지금 대통령이나 여당이 이 양곡관리법에 대한 진지한 지금 생각을 굉장히 희화화시켜가지고 저는 조수진 최고야말로 정말 내부 총질을 하시는 것 아닌가. 네. 그러니까 무슨 생각으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전당대회 때 당원분들께 그 정신 제대로 박힌 분을 좀 최고위원 만들어달라고 굉장히 호소했는데 김재현 최고. 왜 조수진 그런 최고. 말씀을 네. 하셨는지 이제 뭐 네. 당번제 아니냐라는 얘기도 비판도 나와요. 있는데 네. 내일은 또 누가 어떤 최고위원이 또 무슨 말씀하실지 굉장히 걱정입니다. 영예인. 네, 일단 여당이 요즘에 보면 여당이 잘하는 게 하나 있는데 말 주워 담기와 셀프 사과를 여당이 요즘에 가장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벌려요. 사고를 치고 어떻게 하면 덜 혼날까를 전전긍긍해하는 모습들을 계속 목격하게 됩니다. 김재원 최고도 그렇고 태영호 최고도 그렇고 조수진 특별위원장까지 통제 불가능한 지경에 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조수진 의원의 이 이야기는 여당이 얼마나 국정운영 능력이 없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곡관리법이 논의되는 동안 제대로 된 대안 하나 내놓지 못하던 정부 여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해왔다라는 것을 조수진 의원의 망언에 담긴 이 인식으로 스스로 실토한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여성들이 이제 하다못해 이 쌀 소비량 가지고도 머리채를 잡혀야 하나. 아니 밥 먹는 것까지 지금 물어봐야 됩니까? 이거 잘못됐죠. 제가 여성들의 쌀 소비량이 적다는 통계가 있는지 통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아봤어요. 근데 통계청 가서 찾아보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주는 건 맞아요. 네. 근데 거기에 남성이 덜 먹는다, 여성이 덜 먹는다 이런 건 없어요. 아,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좀 대충 이렇게 곤란할 때마다 이제 여가부 폐지 들고 와서 좀 재미를 보셨던 그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 그런 젠더 이슈로 뭔가를 몰고 가려고 하는 습관이 저는 이 이슈에서도 튀어나온 거다라고 보고 참담한 정치 관성이다라고 봅니다. 거기에 여성 다이어트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 최고위원들이 최고로 문제인 것 같은데요. 네. 조수진 의원님이 그 해명이라고 내놓으셨는데 이분들 해명하실 때 보면 어떤 좀 정해진 룰이 있는 것 같아요. 요약하면 이렇거든요. 크게 3가지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로 당장 하겠다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 차원이라는 거죠. 아이디어 차원 좋아합니다. 네. 번개탄도 아이디어 차원이었어요. 근데 이런 순간에 말을 좀 짧게 하셔야 될 텐데 그러면서 더 뽐을 내셔요. 쌀빵 케이크 같은 가루쌀 제품 현장 찾기, 농번기 외국인 노동자 숙소 점검 뭐 이런 게 있었다는 건데 농번기 근데 외국인 노동자 숙소를 점검하면 쌀 소비가 막 촉진되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쟤네도 했었다로 이어지거든요. 뭐 옛날에 뭐 이재명 성남시장도 뭐 무슨 캠페인을 한 적이 이런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로 발언의 지위를 왜곡하지 마라 네. 하면서 경고하면서 마무리되거든요. 이번에 그래. 저기 한덕수 적반하장이죠, 진짜. 그러니까 한덕수 국무총리 뭐 돌덩이 발언 이런 거 하시면서 또 말하는 것보다 잘 듣는 게 중요하다. 곡해하지 마라. 뭐 레퍼토리가 거의 똑같은데 지긋지긋합니다. 제가 오늘 그 조수진 최고위원의 발언을 왜곡하지 않고 섭섭해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오늘 저녁에 밥 2공기를 먹겠습니다. 당황스럽네요 정말. 여당이 매일 아침에 최고위원들이 내일은 또 누가 나가가지고 방송에서 뭐라고 말할지. 근데 이게 100번 양보해서 아이디어 수준에서 얘기한 거다라고 이야기하기엔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마치 엄청난 비밀 KBS에다만 얘기해 주는 건데요. 이렇게 푸는 것처럼 막 네. 되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준비해 왔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뭐랄까 이 좀 조수진 최고위원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러니까 아이디어 수준이라고 정부 여당의 이제 TF에서 논의를 했다기엔 그게 정말 아이디어 수준으로 논의가 된 거라면 네. 참담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조수진 최고위원의 발언으로 김재원 최고위원 얘기, 전광훈 목사 얘기는 일단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발언으로, 설화를 설화로, 사건을 사건으로 이렇게 덮는 거는 네. 막말을 막말로. 그렇죠. 네. 자, 특검법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 굴러가고 있습니까? 네, 일단
뭐 법사위에 대장동 특검이 상정된 것 이후로 뭐 특별한 진행 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일단 이제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전망과 이제 논의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패스트트랙이라는 것은 여당의 아주 강력한 반대 속에서 대장동 특검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 이 두 가지 특검을 통과시키기 위한 하나의 로드맵입니다. 근데 이제 법사위 트랙을 주장하고 있는 게 이제 정의당인데, 그러면 이제 이 특검을 어떻게 통과시킬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국민들 앞에 좀 설명해야 되는 책임이 정의당에게도 생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의 설명을 한번 들어볼까요? 우선 저희가 50억 특검은 책임지고 21대 이제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의 국민 납득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추진을 하겠다라는 말씀 이미 드렸고요. 50억 클럽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좀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수사를 통해서든 특검을 통해서든.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입장이 좀 갈리는 부분은 특별검사 추천, 뭐 수사 범위 정도거든요. 이제 정의당 특검법은 대장동 특검이 아니라 50억 특검으로 좀 한정을 짓고 있는 거고, 사실 이 50억 특검이 대장동 토건 비리의 결과잖아요. 네. 검찰, 법원, 뭐 정치권, 언론계 카르텔이 핵심인 거고, 이것을 이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이런 재척 사유가 있는 당에 맡길 수는 없다라는 거고, 추천권을 그래서 비교섭이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수사 범위를 자꾸 민주당에 키우려고 하시는데, 이렇게 되면 수사가 지지부진하게 되고 어쩌면 국민의힘이 절대 받지 못하는 수위까지 끌어올려서 뭉개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국민의 공부는 어쨌든 50억 클럽에 있기 때문에 이 권력 카르텔이 서민 집값을 도둑질한 사건, 거기에 한정해서 일단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50억 클럽 얘기 먼저 할까요? 저도 일부 정의당 의견에 동의하는 것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야당이 그 특검법 관련해가지고 올린 것을 계속 수사 범위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건과 관련 사건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하고도 피고인으로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고, 계속해서 이게 확대되다 보면 여당이 우려하는 지점은 이것이 검찰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기소가 된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 특검을 또다시 수사 대상 확대하다 보면 이 검찰 수사가 스톱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좀 그 범위를 좀 그 검찰 수사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은 여당도 동의하는데, 근데 추가적으로 네. 또 지금 용해은 의원께서 발의하셨던 그거 보니까 부산저축은행에 대해서까지도 지금 확대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그 수사를 다 끝냈던 사안인데 다시 그걸 또 수사를 하자고 하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수사를 막는다 얘기했는데 1년 예. 6개월 동안 이렇게 그냥 뭐 깔고 앉아 있는데, 말하자면 깔고 앉아 있는데, 이제서야 특검법 올라간다고 하니까 이제서야 압수수색하고 있는데 그 검찰 수사를 누가 동의합니까? 국민의힘에서 못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민주당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용해인 의원, 김용태 최고의 얘기에 대해서는 답변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이제 1년 6개월 이 대장동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와서 국민들의 관심사가 된 지 한 1년 6개월, 그러니까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근데 이게 그래서 이 대장동 사건이라고 불리는 것의 총체적 진실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지금까지 제대로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장동 사건의 어떤 총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수사 범위의 확대가 불가피하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결국에는 수사 범위가 수사 과정에서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정의당 의원님들도 동의하십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국민의힘이랑 어떤 합의를 봐야 하기 때문에 수사 범위를 50억 클럽에서부터 시작하자라는 제안을 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이것도 원칙적인 접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사에 문제가 있는 것은 기존의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 사안에 대한 명백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판단하면 특검을 하는 건데, 여기에 또다시 국민의힘과의 협상 가능성 이런 것들을 덧붙여가면서 더 우선순위로 놓고 가는 것은 저는 좀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명분을 공유하는 것처럼 이 특검에 대한 논의들을 명분을 주고받으면서 특검에 대한 논의들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산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법까지 포함해서 철저히 진상규명을 하고 사법 처리가 필요하다면 사법 처리까지 하는 것, 이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쌍특검, 쌍패트가 하나의 세트이고 야3당이 공조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겁니다. 류호정. 근데 저는 이게 뭐 바람직한 내용이고 하더라도 결국에 무산되면 아무것도 안 남잖아요. 패트를 하면은 거부권을 행사를 할 거고, 그러면 아무런 의혹도 해소할 수가 없고, 결국에는
안 한 당신이 나빠. 너가 문제야. 이런 방식으로 또 정쟁이 격화됐고 그 상태로 또 총선을 치르게 되겠죠. 저는 이런 상황이 좀 바람직한지 풀파워로 정쟁하고 그러다 묻히고 뭐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지지부진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지난주에는 저출생 관련해서 저희가 뜨거운 토론 나눠봤는데 최근에 정부와 서울시 지자체에서 청년주택 정책 내놓았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청년 정치인들은? 류호정? 우선 뭐 청년 안심주택 뭐 이런 방안들 발표하는 거 보면서 긍정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요? 이제 2024년 이후에 개소 예정인 역세권 청년 주택이 22,000호실 가량이더라고요. 지금 많이 짓고 있어요. 네. 그래서 청년 대상 공급을 늘린다는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이고요. 근데 여전히 또 그런 집이라도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청년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평균보단 저렴하기 때문에 수백 대 1의 뭐 경쟁률이 있고 이번에 청년 안심주택 추진 방안도 민간 임대료 75%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도 여전히 월에 몇십만 원씩 나가는 건 같거든요. 최소한 이렇게 청년을 위한 주거 공간에서 사는 동안만큼은 주거 비용 걱정 없이 좀 목돈을 모을 수 있을 정도로 저렴하게 준비를 하면 더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김용태 최고. 그러니까 뭐 이러한 정책들 청년의 안심주택이라든지 좀 젊은 층들이 내 집 마련 혹은 임대주택을 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정부가 역할하는 것에 있어서는 저 여야를 떠나서 좀 긍정적이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 했던 그런 정책들이 사실 많은 좋은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왔어서 다시 추가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윤석열 정권에서도 그 원가주택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잘 연계해가지고 젊은 층들이 내 집 마련이라든지 혹은 임대주택에 조금이나마 좀 이렇게 많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용혜인 대표. 네, 일단 저렴한 임대주택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6.05평에서 6.95평으로 이제 최소 주거 면적이라는 것을 확대하는 게 과연 이제 품질 상승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냐. 이 최소 주거 면적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부동산 가격을 잡아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윤석열 정부가 규제 해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을 쓰고 있는 것이 좀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윤석열 정부가 뭐 출범한 작년 5월에 이제 아파트 가격 서울 아파트 가격 평균 매매 가격이 12.8억이었는데 이제 12월까지 1%인 1,000만 원 정도 떨어졌거든요. 근데 2017년 5월에 비교하면 아직도 2배 이상 비싸기 때문에 사실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출생률 관련돼서 이제 이런 정책들에 대한 논의가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전국의 광역지자체별로 출산율과 아파트 가격을 비교한 자료가 있어요. 근데 많이 제가 좀 놀랐던 게 아파트 가격이 가장 낮은 전남이 출산율은 1.145로 가장 높고요. 그래요? 네, 가장 높은 서울이 출산율 0.642로 가장 낮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반비례에 가까운 그래프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저출생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이 부동산 문제를 이제 좀 제시하고 싶다면 부동산 가격 자체를 잡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도 함께 추진되어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도 있겠네요. 젊은 사람들 집값 걱정 많이 하는구나, 주거비 걱정 많이 하는구나, 이거 새겨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5개월 지났습니다. 어제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안 첫 재판이 있었고요. 유가족들은 12구 진실버스를 타고 전국을 순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는 좀 정치권에서 관심을 잃은 것 같아요. 그죠? 이제 이태원 참사 관련 특별법 발의를 이제 야3당에서는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제 유가족분들이 여당에 김기현 대표 당선되고 나서도 면담 요청이나 이런 걸 하셨는데 아직까지 좀 답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당에서도 좀 책임 있게 유가족분들과의 대화에 나서 주시기를 좀 이 자리를 빌어서 요청드리고 싶고요. 잠시 후 오늘이 이제 이태원 참사 발생 159일이 되는 날입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9명을 추모하면서 잠시 후에 서울광장에서 이제 추모 대회
대회가 있을 예정인데요. 저는 좀 야3당이 이제 당리당략을 내려두고 네. 이 사안만큼은 단호하게 이제 정부 여당의 어떤 반발에 맞서서 이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죠, 정치권이. 아주 짧게 말씀드릴 시간이 다 된 거죠. 오늘 이제 이태원 특별법 관련 이제 실무회의들이 좀 진행이 됐고요. 용인 의원님도 이제 참여를 하셨죠. 네. 그래서 지금 특별법이 최종안이 어느 정도 성안이 되었고 곧 국민들께 공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용태 최고 인사하세요. 네, 그 이태원 참사 관련해가지고 아직까지도 정부 여당에서 책임지는 고위공무원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여당의 일원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세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